위즈덤 칼리지 우리 최은영 박사님의 개별 수강도 가능합니다.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광고판이 움직이고 있지요. 자, 왜 움직이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사이에 저희 광고 나가는 사이에 누가 뒤를 막 왔다 갔다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선엽 부장님이 아마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몽환적인 느낌인 줄 알았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의도 야전사령관으로 임명되신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 우리 사령관님의 논란이 좀 있었죠. 논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많은 응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댓글 다신 분들 다 좋으셨는데 저기 우크라이나가 6.25 때 우리 도와줬다는 얘기는 좀 아니신 것 같아서 6.25 우크라이나는 소련군이었죠. 우리 도와줬다 그래요? 예, 뭐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약간은. 예. 오늘은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리고 오늘 연준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던데. 아유, 그때 봤어요? 네, 엄청 역대급 댓글이었던데 저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댓글을 달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주시는데 전 그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판단하시고 계시고 비판해도 되게 좋은 거죠. 예, 예, 사실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배우고 네. 또 이제 제가 생각의 근육을 많이 키우셨으면 했는데 네. 키워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나는 의견이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좋아요. 저 제육이 그리고- 많을까 네. 봐 안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달라. 그것도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생각이 있으시면 그 생각을 올려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 시간에 댓글만 한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몇십 개면 읽으려고 그랬는데 몇백 개라서 제 욕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안 네. 봤습니다. 네. 그냥, 예. 네. 저 근데 오래 살 것 보니까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장님 다 칭찬 네. 좋았다고 그런 내용이 많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약속 드렸지만 네. 그날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일단 자료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사람들의 거의 많은 관심은 연준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큼 네. 중요한 게 없겠지만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연준 때문에 묻혀서 얘기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말씀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 시장에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변수가 나오면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올려지죠? 네, 예, 저희, 올려지니까 예, 앱에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프로TV 앱에 네. 보면요 신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업로드를 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이제 충분히 보시면 될 것 앱에서 같고요.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대표님? 저희요? 네. 진짜 궁금해요. 뭘로 보시던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뭘로 보시게요? 저요? 잘 안 봐가지고. 가장 좋은 건 앱으로 볼까? 가장 좋은 건 저 디바이스 두 개로 동시에? 앱도 보시고 예, 유튜브도 보시고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제일 네네. 좋죠. 샤워할 때 제가 네. 가끔 틀고서 봐요. 샤워할 때는 하지 마세요. 왜요? 너무 섹시합니다. 내가 나오는 거 보는데.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뭐 연세까지 나온 거 보니까 뭐 그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연세요? 여러분들. 예. 되게 젊으신데. 생각보다 젊습니다. 네. 예.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거죠? 이게 자료가 안 띄워지네. 네, 지금 예, 이제 예. 보이시나요? 보시면 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저 회색선이 이제 경기 침체였을 때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전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바로 뒤이어서 경기 침체가 도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올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되지만 시기는 조금 이르게 끝나겠죠. 그래서 뭐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뭐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올 연말부터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갈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한 건 항상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경기 침체는 찾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인데 주가는 그 이전에 먼저 빠지죠. 네. 그리고 실제 경기 침체가 올 때는 깊지만 않다라면 침체가 발표나고 나서는 반등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추세 전환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체가 곧 전환인 경우가 많았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기 침체를 확인하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GDP라는 거예요. GDP 변수는 가장 경기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GDP 발표는 4월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월이면 훨씬 더 지나간 건데 주식은 이미 10월 달 보고 달려가고 있을 거거든요. 주식은 6월 달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하는데 네.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그 성장률 발표는 사실 훨씬 더 이전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차 괴리가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주가 수준은 경기 침체를 깊지 않은 경기 침체는 반영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경기가 둔화되었다가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든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할 정도까지는 반영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지만 뭐가 침체가 더 많이 깊어지고 또는 이게 조금 더 구조화돼서 침체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더 많이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일시적인 부분까지는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자, 어쨌든 미국이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을 할 텐데 오늘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관세에 대한 인하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얘기는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0.3에서 0.4% 정도 물가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된다라고 그래서 네. 물가를 기조적으로 내리지는 못한다는 데는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사우디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7월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까지 빈살만 왕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던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는 중간선거 앞두고 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가 그거 봐줄게 라고 해서 결국 사우디한테 증산을 요구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로 인해서 사우디가 증산을 늘릴 수 있다라면 사실상 그래도 물가 압력에는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건 이거는 추세 전환 변수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우리가 좀 벌 수 있는 약간 물가가 조금 더 급등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과는 있다. 그러나 뭔가 추세를 돌리는 변수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안타까운 일이 정말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진짜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재 이거로 인해서 파급된 일들이 결국 경제 살리기와 미국 같은 정권 살리기 위한 어떤 경계선에 위치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쟁이 지금 새로운 양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기가 어려우실 거니까 빨간 줄을 일부러 쳐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크라이나 국민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사회의 필요가 가중할수록 젤렌스키 정부가 푸틴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오늘부터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서방에 있는 언론들이 야 이제 휴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냐라고 구체적으로 한두 언론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전쟁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제일 마지막에도 전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나오는 모든 뉴스를 보시면 이미 전황이 기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러시아가 우세해지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들이 미국 합참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공식적인 발표들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보니 러시아가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화력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투에서 아마 지금 소도시 하나를 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러시아군이 4분의 3을 장악을 했고 여기를 수중에 넣으면 도네츠크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다라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으며 또 현재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겨울로 갈수록 네. 시간은 누구 편이다?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러시아 편이다. 푸틴 편, 러시아 편이란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관련된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었죠. 인도가 배신하는 바람에 인도가 열심히 사주고 있고 여기저기서 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 제재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겨울로 가면 유럽은 완전히 거덜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 겨울을 위해서는 가스가 현재 저장소에 90% 이상 저장이 되어야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55%밖에 가스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네. 현재 러시아가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가스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은 노드스트럼이 1, 2가 있는데 1에서는 가스가 아직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들어오고 있는 가스 양을 점점 줄이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현재 유럽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네. 전체적으로 자넷 옐런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현재 서방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현재 이 압박이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걸 현재 시사를 하고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선 이렇게 전쟁을 물론 이제 질질 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장기화 시킬수록 오히려 미국 유럽이 더 힘들어지고 러시아는 크게 힘들 게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별로 잃을 게 없는 거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기사 보통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역시 다 외신인데 여러분들. 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뇌피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거 보시죠. 시민 미카일로는 이 전쟁은 조 바이든이 원할 때 끝난다. 우리에게 무기를 계속 주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체된다. 바이든 선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누구예요? 시민. 그런데 이게 유럽의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경향신문 보시면은요. 유럽인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게 나와요. 그 유럽에서 그거 보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전쟁 책임이 있어? 라고 할 때 물론 러시아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크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겠죠. 의외로 미국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외로 그럼 누가 전쟁을 끝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미국 손에 달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 그러냐면 시민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아까 보면 딴 데 스페인 이렇게 시민이라고 스페인에. 보시면 되는데 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못하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꾸 지금 무기를 대주다 보니까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결국 이거를 힘을 약화시키면 된다 뭐 이런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의도는 아니겠죠. 그 옆에 기사 봐보세요 여러분들. 서방도 지친 기세 영토 떼어줘라 주장도 나오고 있죠.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얘기들 보면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아주 핵심 국가들이 이제는 협상하지 전쟁 끝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협상 가능성을 제시하라고 압박 중이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왜 중요한 분이냐면 이분이 옛날에 닉슨 대통령 때 중국이란 나라가 개방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뭐 흑묘, 백묘, 중국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결국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에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렇게 받아들인 고 했던 주역 중에 한 분이라 굉장히 우리가 무게감이 있는 분인데 저분이 대놓고 얘기한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영보 일터를 내주더라도 평화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물론 여론들이 유럽에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다. 많이 정도가 아니라 이번 주를 기점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왜냐하면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보고. 기울은 것도 있고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제가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미국은 공식적으로 오늘 이건 우크라이나 시민이 결정할 일이지 자기들이 권할 일이 아니다라고 발을 빼긴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 한번 봐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위기의 도화선인 남유럽 국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중앙은행 얘기만 계속 보고 있었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위험해진다라면 무엇 때문에 위험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해도 맞을 만한 체력은 조금 그래도 있어요. 네. 애가 그래도 튼튼하니까 몇 대 맞아도 버틸 수 있는데 유럽은 지금 엄청 허약해요. 특히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라고 불리는 네네네.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제가 조금 뒤에를 한번 여러분들 넘겼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방금 전에 이거를 그거 하고 오느라고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유럽의 불씨 유럽이라고 했던 게 이거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정에 없던 통화정책회의 긴급 소집이에요. 긴급이라는 얘기는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소집이 됐냐면 최근에 유럽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이탈리아 국채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유럽에서 제일 안전한 국채를 독일 국채라고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피그스 국가들 국채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 두 국채 간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유럽이 되게 위험하게 갈 수 있는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부실한 국가들의 국채가 굉장히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이랑 네. 국채가 많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죠. 예. 독일은 안전한데 남유럽 국가들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국채가 예. 굉장히 크게 뛰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생각보다 큰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셔도 올 여름까지 또는 올 가을이 가기 전에도 현재 상황처럼 물가가 안정이 안 될 경우, 물가가 안정이 안 될 경우는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할 수 없이 긴축의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긴축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 네. 유럽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한테 향후에 뭔가 시장이 조금 더 한번 크게 문제가 생겼어라고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빠지면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너 빨리 끝내.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도 불쌍하지만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탈리아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살릴 생각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 영투 내주려도 끝나면 어떨까?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과연 끝까지 봐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여름이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의 뇌피셜도 들어가 있지만 안타깝지만 이 여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건 이것 때문에 뭐다? 유럽,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국가들이 벌써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앞서 기사도 보셨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해질 거다. 자, 일단은 이 상황이 지속돼서 유럽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남아있고 이게 미국보다는 우리가 볼 때 더 위험할 수 있는 왜냐면 미국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요. 네, 네. 미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이 진짜 위험해라는 건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유럽이 더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가능성에서 위험해진 유럽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 올리면 더 죽어요. 안정책 써도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유럽은 특히 독일,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탈리아, 프랑스는 대놓고 지금 압박을 시작을 했고 이 강도는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기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유럽이 만약에 그렇게 위기가 이제 실제화 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부터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면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네.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만약에 유럽이 네. 위험해지면 유로가 약세가 되면서 네. 달러가 초강세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 그럼 점들이.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는 게 일단 주식시장에선 그것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유럽에 대한 수출이 또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기사도 한번 봐보시죠. 네. 역시 오늘 기사입니다. 6월 16일이 오늘 맞나요? 오늘이 16일입니다. 아, 예. 네. 역시 오늘 기사 가져왔는데 보세요. 겉으론 다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은 서방 속내는 복잡하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외신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비 부담 커지는 서방, 추구 전략 모색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이 다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도와주자가 아니라 나도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렇죠? 돈도 부담되고 일단 내가 잘면은 거덜나게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그 정도는 양보해도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예, 이건 여러분들 팩트니까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서 확인해야 되실 거는 미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유럽의 지금 이 문제가 물가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보다 더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요 맞는 것들이 안 좋긴 한데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전환점을 만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현재 나오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 푸틴 천재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푸틴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고 가시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많은 신문을 못 보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신문을 하루에 30개 정도 읽습니다. 모든 외신까지 해서 전부 다 읽고 다니기 때문에 쭉 보면 여러분들 네. 다 봐요. 외신까지도 월스트리트 저널이든가 뭐 다 보면서 공통된 의견들이 뭐지? 반대 여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는데 네. 지금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건 뭐 정도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유럽의 예. 국가들이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고 지금 이거 한두 군데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런 얘기들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부터 조금 속도감 있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차트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또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자 전쟁 우려를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전비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하여금 전쟁을 권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 차트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미국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부채 문제가 되는 게 보시면 파란색 선이 뭐냐면 가계부채인데 어때요? 가계부채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줄어 있죠. 반면에 정부 부채가 높고 기업 부채가 높지 않습니까? 자, 회색 선이 정부 부채인데 정부 부채가 높다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고 달러가 강세일 때 제일 부담을 받는 게 미국 정부란 얘기예요. 미국 정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네. 살 떨리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먼저 죽게 생긴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까지는 미국 가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채가 사실 2010년 이후로 줄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동산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부동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견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그러면 국가는 돈 찍으면 된다라고 치고 그럼 기업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기사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셰일가스 기업들이에요. 굉장히 부실했었죠. 그래서 추락천사, 펄런 엔젤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트리플 B였었던 회사채가 정크본드 부실채권으로 전락을 했었고 그 대표적인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기업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트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올라가면 이게 미국 국채하고 부실 채권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걸 뜻한데 미국 국채하고 사이가 안 벌어질수록 부실 채권도 국채처럼 안전해 이런 의미가 되고 네. 저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보다도 훨씬 더 부실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건데 물론 지금 올라가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최근 기사죠. 자, 미국 고유가의 미국 셰일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기사 한번 봐보세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리고 올 한 해 쌓을 현금이 지난 20년 동안 번 돈 합친 것보다 많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국 셰일 업계가 그렇죠. 셰일 업계가 네.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요것 때문에 올 한 해 쌓을 현금이 지난 20년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쌓은 것보다 올 한 훨씬 해 더 많다. 네. 예, 그만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2년 전에 부실 채권이었던 기업을 워렌 버핏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워렌 버핏이 이걸 샀느냐? 이 기업들이 이 쌓은 현금으로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때요? 기름값은 엄청 비싸. 배당도 엄청 줘. 자사주 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대단하죠. 네. 거기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는 러시아를 대신해서 유럽에 가스를 대주는 기업으로 변모를 했어요. 안정적인 수출처가 확보가 된 거죠. 자, 수출 어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주 계약을 좀 맺기도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수주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 기업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당연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고 그러면 부실채권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네. 미국에서 제일 허약했던 부분이 어이없게도 제일 살찌는 일도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물론 미국에서 여전히 스타트업 관련 기업 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빅테크 관련 기업 중에서 비상장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작고요. 사실 에너지 기업이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버틸 힘을 오히려 우크라이나 때문에 만들고 있다라는 역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뒤에 거 보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미국이 230년 만에 제조업 보고서를 들고 왔다는 얘기가 공식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백악관의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핵심은 산업정책 부활이다. 1791년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 작성한 제조업 보고서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디스 위원장은 이제 미국 경제는 변했고 세계 전략도 바뀌었다면서 월가의 시각 교정을 요구했다. 그는 산업정책 대신 신산업전략이라는 세련된 용어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230년 보고서, 즉 제조업 보고서와 다를 바 없다. 자,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산업 전략은 제조업입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을 이끌 성장 동력은 새로운 제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건 둘 중에 하나죠. 미국의 정책 방향은 확실합니다. 정책 방향이 확실한데 얼마나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또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냐가 정책적인 핵심인 거지 방향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향후 시장이 새로 난다라면 새로운 주도주가 이 안에서 탄생을 하겠죠.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이유가 됐는지 보시죠.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제조업입니다. 한때 1970년대 24%까지 갔던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지금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불균형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자, 앞서도 제가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채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서비스업 비중이 많은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저 부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서비스업이라든가 금융보다는 어느 쪽으로 제조업 비중을 높여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일전에 말씀드렸던 양극화 문제도 제조업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그렇죠? 양극화가 해소되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효과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은 현재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제조업 비중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금융을 없애거나 아니면 IT 정보 산업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중 자체를 제조업에 대한 육성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책은 바이든만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국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용 문제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야, 보니까
네 얘기대로 제조업 올라도 제조업 오르는데 지수는 왜 빠져? 비중 한번 봐보세요. 11% 아무리 올라도 노란색 선이 빠지게 되면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노란 게 더 많이 빠지면 11%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사실 힘의 균형은 아직까지는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향후에 여러분들 이 시장이 언제 바닥 찍고 언제 반등할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나중에 뭔가 유의미한 반전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미국이 이 펼치고 있는 제조업 부활에 대한 정책이 어떤 종목으로 연결될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힘을 싣는 그 방향 자체는 뭐 확실한 거죠. 이미 변했어요. 안 하면 미국이 죽어요. 사실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미국도 고민일 거예요. 이거 약화되면 향후에 뭐 먹고 살지? 그걸 도로 살리려면 또 돈을 뿌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또 유동성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게 사실은 제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도 네. 강요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 무슨 저 인형 공장 만들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인형 눈 붙여봤는데 사람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예.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제가 그거 하나에 5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인형 눈 붙이고 막 이런 거. 그런 건 아닐 뭐 거고 좀 적고, 예. 고부가 같이 제조업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그 얘기도 지금 뒤에서 드리도록 할 네. 겁니다. 예. 자 보시면 여러분 알겠죠. 요즘 최근에 나온 용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팡 2.0이라는 게 나오죠. 에너지, 방위군사, 농업, 원자력, 금속 광물 이런 것들의 얘기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건 첨단 제조업이겠죠. 네.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산업 중에서도 고부가 제조업 중심으로는 미국이 키우겠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실 저부가 제조업은 여전히 동남아 국가에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만 이 동남아 국가에서 해주더라도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야 첨단 제조업은 미국으로 다 들어와. 그거를 리쇼어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 핵심 부품들은 멕시코로 들어와. 그거를 니어쇼어링. 니어가 가깝다는 얘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부가 이런 것들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 해. 그건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 중심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해가지고 어쨌든 미국 경제 블록 안에 있는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밸류 체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있다. IPEF 같은 보셔도 거랑도 되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예. 뭐 경제 프레임워크 해갖고 좀 친한 나라들 이렇게 그렇죠. 묶어서 좀 해보겠다. 예. 자, 뒤에 장 그럼 보실까요, 여러분들? 네. 자, 쉐일이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쉐일이 단순히 가스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조업이 크려면은요, 제조업과 관련된 원재료가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석유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석유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쉐일가스는 그 원료가 돼요. 얘네가 에틸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쉐일가스가 리쇼어링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에너지만 크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워렌 버핏이 노렸던 게 이런 점들도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죠. 자, 토니 블렁컨 미국의 장관이 대놓고 얘기를 했죠. 바이든의 정부의 대중국 전략. 그리고 여러분 대중국 전략은 항상 트럼프가 됐던 공화당도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10년 기술 동맹으로 중국 포위한다. 네.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러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중국을 포위하겠다라는 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은 공급망 재편에 본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다 나오는 거 보세요. 경제 대화가 아니라 경제 안보 대화예요. 경제인데 안보자를 꼭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KIC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공장 자동화 업체에 5,700억 베팅했다는 얘기가 보이시죠? 자, 아까 앞서서 어떤 분이 비용 얘기 말씀하시는데 저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화하면 되는 거죠. 옛날보다 자동화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화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을 놓더라도 예. 그냥 사람이 많이 들어간 제조업이 아니고. 네. 다음 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최근에 미국에서 산업용 로봇이 YOY로 40%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왜? 지금 심각한 구인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로봇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북미 시장의 로봇 주문이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양으로 로봇을 주문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많이 서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결국 필요가 수요를 만든다고 이게 단순히 산업용 로봇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상까지 계속 파고들면서 로봇 산업은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될 거다. 최근에 여러분들 캐디가 로봇인 경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롯데 스카이린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골프장들이 캐디 로봇 로봇? 캐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별로 사람 같지는 않겠죠. 어쨌든 로봇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예전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래도 중국에서 나오기 어려워. 야, 공장 쉽게 옮기겠어? 그래서 안보자를 붙이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안보자 붙였더니 어때요? 맥도날드도 철수하고 스타벅스도 철수하고 나이키도 철수하고 메리어트도 철수했죠. 많은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봐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안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거예요. 안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게 비용 문제면 애들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안보자 걸리면 거기 있기가 되게 불안해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공장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러다가 뺏기는 거 아닐까?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을 앞으로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러시아에서 우리는 목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은 이럴 의도를 공식적으로 비쳤어요. 어떻게 비쳤느냐? 아까도 보셨잖아요. 경제대화가 아니라 경제안보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30년 만에 신냉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또 다른 공식 발표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던 나토가 중국에 맞서는 게 미래 전략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렇죠? 나토의 사무총장이 앞으로 나토는 러중에도 맞서는 거예요. 나토는 군사동맹이에요. 네. 경제동맹이 아니라 군사동맹인데 전국을 공식적인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건 뭐죠? 안 보죠? 자, 미국의 적이 중국인데 군사적으로 적인데 그 국가에 공장을 놔두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 나토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고 이게 미국의 얘기예요. 바이든이 나토와 손잡고 대중군사 견제를 한다라고 네.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나토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것저것 굉장히 놓고 보시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 자꾸 대만 가지고 해가지고 중국 거 막 설전을 하죠. 그래서 자꾸 위험 수위를 자꾸 높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공식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나토는 군사동맹이고 군사동맹 안에서 중국을 맞서는 게 전략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결국 안보라는 걸 내세워서 그렇죠? 미국이 제조업이 강국이 되는데 애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를 통해서 오게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공식 발표한 거니까 이거는 이견이 없겠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국의 전략, 나토의 전략은 분명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게도 미국 편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인도가 여기서 빠져 있고요. 네. 중남미 애들은 깽판 치고 있어요. 그죠? 하던지 말던지.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애들은 지금 미국이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맞서고 있더라.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네. 멕시코는 근데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높기는 미국은? 한데 네. 미국이 아쉬워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눌러서 되는 애도 있지만 미국이 아쉬우면 어쩔 수 없어요.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게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더 프렌들리해요. 중국은 실제 뭘 줘요. 네. 주고 나서 친구하자 그러는데 남미 애들이 삐진 게 뭐냐면 미국은 주는 것도 없는데 너는 내 말 들어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반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남미 포위 전략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하고 있는 전략이 꼭 성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핵심 분명한 건 뭐냐면 중국을 굉장히 에워싸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건너뛰도록 하고요. 다음 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1990년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죠? USSR이라는 이 나라가 91년도 해체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한번 줄어든가 한번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줄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국가에서 거의 70% 가까이 방위력을 줄였습니다. 네. 사실상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죠. 네. 그죠? 허걱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방위비 늘려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유럽이 지금 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위비로 책정하고 있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무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엄청난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군에 대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러면서 동아시아 국가까지 지금 이전보다 뭔가 평화로운 무드는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좀 북한도 열심히 미사일도 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 동아시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부터 무장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 방산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방산업체 재고가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록히드 마틴의 재고가 제로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재고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만들어 놨는데 싹 다 사간 거죠. 정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재밌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국방비를 증가하겠다라고 밝힌 국가들이 저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 일본 놈들이죠, 그렇죠? 일본 애들은 저렇게 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방산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 국가 앞서도 말씀드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럽 애들 재정이 되게 허약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에 되게 눈을 많이 돌려요. 아. 한국 무기가 어떤 무기다? 가성비죠. 가성비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시작했으니 노르웨이도 가져가고 두 국가가 방향이 좋으면 나머지 국가도 따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큰 장이 섰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무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2 뭐 전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자주포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이라는 거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K2 전차, K21. 여러분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무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회사에서 생기는지 다 그려드렸으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로 예. 다운로드는 저희 예. 삼프로 TV 하실 앱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요. 예. 시내 자료실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항공 무기도 되게 좋은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나온 탑건보다도 우리나라엔 저 KF-21 포라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 저 비행기 보고 진짜 반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세상에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네. 그만큼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 그냥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사실 남북한이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산업이 발전한 거다라고 이것도 카이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우푼현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네, 될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너무 색감각만 끌고 보지 마시고 특히 우리나라 무기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세계에서 좋아하는 게 요 미사일들이에요. 저 현무, 현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저 현궁이라는 무기는 제블린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요. 저 현궁이라는 무기는 이게 이제 대전차 미사일인데 제블린은요 한 발 발사하고 나면 그 다음 발사까지 시간이 걸려서 발사한 사람이 위험해요. 적이 보고 제가 발사했네? 타격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현궁은 바로 발사가 또 가능을 해서 쏘는 사람들이 되게 안전이 보장이 돼요. 요즘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쏘고 죽는 거 원치 않거든요. 나의 안전도 되게 중요한 게 한국 무기예요. 값도 싼데 네. 되게 좋았다. 뭐 그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 방산하시면 되고 뭐 하기 싫은 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정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사실한 얘기 아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왜냐면 여기 보면 여성분들도 계실 텐데 무기 잘 모르시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든 에너지 공급변은 굉장히 크죠. 독일이 LNG 터미널을 굉장히 만든다.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에서의 가스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산 LNG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결국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EU가 발표한 게 리파워 EU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 여기 자 기사 한번 읽을게요. 에너지를 무기로 공존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향한 EU의 대항. 결국 이 리파워 EU라는 건 뭐냐면 탈러시아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기사 한번 봐보세요. 그린 에너지를 40에서 45%로 강화하겠다. 당연히 그린 에너지 자체가 이전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나머지 55%는 뭐란 얘기야? 라는 거죠. 여기 밑에 기사 나왔죠? 리파워 EU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EU는 미국과 카나사달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 결국 러시아한테 사던 가스를 누구한테 산다? 미국한테 산다. 결국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침공이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얻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산업의 균형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는 어이없는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공식적인 얘기들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네네.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유럽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이 기존에 있었던 성장 동력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려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살리는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어렵고 힘든 건 맞는데 네. 어차피 우린 나중을 또 한번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일이라면 그 나중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좀 차곡차곡 해나가자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시장이 몇 번 더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리는 게 재밌게도 어이없게도 유럽이 더 위험해 보인다 오히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유럽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긴급 회의를 하겠어요. 이건 대단히 큰 뉴스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버냉키 파월 의장보다 이게 훨씬 더 커 보였어요. 이게 더 메가토급인데 왜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만큼 다급했던 거예요. 네. 그만큼 유럽이 지금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허약해진 것들이 되게 위험해지고 있고 이 위험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 위협이기도 한데 또 다른 것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 이거 해결점 하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압박할 거다. 압박 수위가 상상외로 굉장히 높아질 거다. 왜? 이미 전쟁은 기울었다라기 때문에. 네. 이미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 정도는 포기하더라도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반영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뇌피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 여름에 유럽 전쟁과 관련된 유의미한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인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제 그냥 희망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희망인 거지. 이건 뭐 제 전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비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시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수많은 기사들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우리 이선엽 부장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시각 오늘도 전해주셔서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